네, 안녕하십니까. 전혜정입니다. 네. 인사는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운전을 4시간 동안 하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제 목이 굉장히 말랐는데 여기 물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낫겠죠? 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이제 PPT 자료라든가 원고에서는 그냥 갑자기 민화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냅다 썼는데요. 이게 연구자 특성입니다. 그냥 이런 형식으로 써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민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여기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민화는 재밌는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잘은 모르는 사람, 전문가가 아니었죠. 저는 그러니까 미대를 나오긴 했고 이제 디자인으로 박사까지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디자인은 이제 서양적인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민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웹툰이나 웹소설,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제 나름 전문가였기 때문에 거기서 요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랬어요.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다들 아실 텐데요. 그것처럼 민화를 캐릭터 외모를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때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배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장식적인 요소 또는 뭐 미장센을 만든다든가 배경적인 미장센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식의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컷 바이 컷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파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창작자인데 저도 시나리오도 쓰고 소설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을 쓰는 사람인데 저도 창작자인데 내가 창작자라면 민화를 이런 식으로 차용을 할까? 과연 그냥 이런 식으로 컷에다가 장식적으로 그냥 장식이라고만 생각해서 차용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창작자라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마치 이런 거죠. 서양 애들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겉으로 보이는 요소만 차용해가지고 뭔가 약간 동양적, 동양풍 이러면서 뭐 오리엔탈리즘으로 약간 뭔가 멋있게 치장은 하지만 사실 내면은 하나도 통하지 않은 상태로 그런 식으로 장식으로 사용하는 거 그건 이제 서양적인 방식일 텐데 우리의 웹툰, 웹소설이 이제 K-웹툰, K-웹소설이 이제 세상을 다 휩쓸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창작자들이 정말 서양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다시 작품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었죠. 예전에 고전 호러 영화 샤이닝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80년대인가? 그때 나왔던 영화죠.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는 오버룩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오버룩 호텔에 가면은 거기 오버룩 호텔 주인이 막 자랑을 합니다. 여기는 예전에 인디언들이 이렇게 살던 땅이야. 그리고 인디언들의 무덤 위에 지어졌어. 이 인디언들은 이제 없죠. 인디언들의 무덤 위에 지어졌고 이렇게 미국적이고 아주 굉장히 멋있는 거의 5성 호텔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보여줘요. 그래서 막 보여주면서 그 회랑을 지나다니면서 어떤 창문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 창문 위에 어떤 굉장히 좀 독특한 모자이크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자랑하면서 이건 인디언 나바고 무늬고요. 이건 아파치 무늬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양 애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뭐 민하든 뭐 오리엔탈리즘으로 그냥 뭐 동양의 어떤 무언가를 뭐 차용을 하든 시각적인 요소를 가져갈 때 그런 식으로 전국자적인 시각으로 그냥 자기네들 것을 그냥 확 지워버리고 미국의 자본으로 세워진 그런 어떤 호텔을 딱 세워버리고 거기에 마치 죄인들의 수급을 잘라다가 성벽에 장식하는 것 마냥 나 인디언들을 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죽여버리고 거기 어떤 무늬만 가져다가 나바고족들과 아파치족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모자이크로 붙여놓고 아 멋있다라고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서양 사람들은 민화를 뭐 쓴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뭐 동양 뭐 서양 그래서 걔네들 지금 보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요소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대충 동아시아라고 하면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I에다가 한국적인 뭐 옷을 입힌 뭐 한국인 뭘 만들어 보라고 한다든가 서울 뭐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AI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대충 기와 얹은 그런 것들이 도시에 대충 박혀 있는, 한국 서울 오면 그런 곳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남겨둔 데 빼놓고는 다 현대적인 데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재를 가봐도 확실히 이제 동양 삼국하고는 확실히 다른 어떤, 세 나라가 다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애들은 그런 걸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K 웹툰을 만드는 창작자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작품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결국 민화란 세계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장식이 아니라 재밌는 그림이 아니라 뭐 흥미로운 디자인이 아니고 흥미로운 시각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세계관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 얘기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작법에서는 이제 세계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작법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제가 이쪽이 전공이라서 그래서 조금만 드릴 건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나랑 연결이 될 거예요. 흔히 세계관하고 캐릭터는 다른 것이고 사건하고 뭐 캐릭터, 세계관 이 셋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배경에 어떤 시대에 어떤 무대에 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어놓고 걔네들한테 이런 식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면 재밌겠거니 그런 게 창작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창작 세계 속에서의 세계관하고 캐릭터하고 사건은 한 몸입니다. 단 하나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하나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내가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죠. 내가 실현해도 세상은 돌아가죠. 그리고 나랑 상관없이 이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건을 겪어도 내가 행운을 겪어도 불운을 겪어도 이 세계는 저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작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작 세계라는 것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위해서 단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를 탐험하는 단 한 명의 영웅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단 한 명의 영웅이 작가가 주는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그 세계관의 최종 질서에 도달하는 것이 창작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 돌아보면 그런 얘기들이 창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창작물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왠지 개연성이 없는데 왠지 이상한데 왠지 엔딩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계속 이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이 규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화는 그럼 매력적인 시각물이 아니고 어떤 세계관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한국적인 세계관이겠죠. 그게 무엇일까? 도교, 유교, 불교, 무속신앙, 기복신앙 일단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왔던 굉장히 많은 요소가 민화 속에 있고 그것이 하나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적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이죠. 한국인들은 나쁜 사람이 끝끝내 승리하는 걸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어떻게든 뭔가 좀 뭐 복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엔딩을 놔야지만 좀 안심, 그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현실 세계랑 전혀 상관이 없죠. 현실 세계는 착한 사람이 뭐 일찍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그냥 뭐 끝까지 그냥 뭐 자연사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만 창작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당위적인 질서라는 게 돌아가고요. 민화는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 세계에 그런 당위적인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기원이 정말 꼭꼭 들어찬 것이 바로 민화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조선인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우리의 어떤 조상들의 어떤 성격들이라든가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보면은 서양인들하고 많이 다르죠. 뭔가를 정복하지도 않고요.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정복하지 않고 인간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냥 산신령한 게 기원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래서 계속 예술을 하고 호랑이가 잡아가는 호환이 그렇게 무서워도 굳이 맹하게 그려요. 내가 무서워도 너무 무서워서 언젠가는 서양인들이 만약에 괴물이 나타나서
자꾸 뭐 사람을 죽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서양인들이 만드는 판타지는 기사가 창을 들고 가서 결국은 드래곤을 용을 때려잡고 공주를 구해오는 얘기를 그립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겠죠. 근데 한국인의 그 호화는 어떻죠? 맹하게 그렸죠. 어떻게든 맹하게 그려서 그래도 쟤도 살아가는 애고 우리도 살아가는 애고 우리와 쟤는 이렇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얘기하면 좀 알아듣지 않을까? 그 호랑이한테 야 너는 예전에 잃어버린 형님이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하면서 맹한 호랑이가 그런갑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이렇게 자기 인간 어머니의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계속 효도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인들의 정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 호환 때문에 또 호랑이 때문에 과부가 죽어요. 그리고 그 과부의 몸에 남아있는 그 어린아이의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아이들도 다 그냥 잡아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냥 흔하게 벌어졌겠죠. 하지만 그걸 보고서도 한국인들은 그걸 그렇게 이렇게 호랑이 셋이 그냥 불쌍한 과부네 집 애들을 다 잡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달과 해와 달이 됐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호랑이 나쁜 놈 그래서 뭐 군대를 조직해서 다 때려잡아야지. 그래서 용사, 막 모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괴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건 죽음 이후의 삶인 거죠. 한국인들의 삶이 쉽지 않았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죽음 이후의 삶은 조금 덜 고됐으면 좋겠다. 죽음 이전에는 너무 어려워. 막 시집살이도 어렵고, 그다음 막 전쟁에 끌려가는 뭐 이런 것도 어렵고, 자꾸 외세 침략도 어렵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삶은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고, 덜 고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죽은 내 자식들, 억울하게 죽은 내 자식들, 남편, 죽은 이후에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거짓으로 우리를 음해했던 사람들, 불교적으로 조금 그런 지옥에 가서 고생 좀 했으면 좋겠고 공정한 상벌이 있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가면은 뭐 용왕님이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딸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뭐 업고 다니면서 지극하게 사랑으로 키워놓으면 아들 이상으로 효심이 깊은 소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근데 그게 너무 또 갸륵하니까 또 용왕님이 고생했다. 그래서 막 어깨도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해주면서 돌려보내줄게. 돌려보내줘서 아버지 눈도 뜨고 그리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것이 한국인의 정서라는 거죠. 세계관이 감동해서 목숨도 살리고 눈도 뜨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배고파고 굶주려도 형제끼리 우애가 강해서 우애가 깊어서 형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아우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곡식을 나눠서 갖다 줬더니 원님이 감동해서 상을 준다던가 딸이라고 버림을 받았지만 아들 이상의 역할을 해내서 결국은 저승 너머의 삶까지 가서 아버지를 살리는 생명수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도 살렸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려는 어떤 왕위도 거절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위에 있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이제 나는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무속의 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무속의 어떤 기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한국인의 어떤 세계관이 담긴 것이 민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작품들이 민화를 차용한 작품들이 민화 요소들을 뭐 장식적으로든 어떻게든 차용한 작품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약간의 사례들입니다. 이제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는 이미지가 아닌 세계관에 주목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드렸던 그 말과 같고요.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과 염원을 담은 것이 어떤 생활 미술이자 정신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차용되었다 이런 것이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의 웹툰과 웹소설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이제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다들 아시겠죠? 그냥 K-pop 데몬 헌터스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박을 쳤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어느 정도 대박이었냐면 한국의 웹소설 중에 그 솔로 레벨링이라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2, 3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를 이제 휩쓸기 시작했는데 원래 프랑스가 서양에서 만화 강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만화관의 만화 서점에 가면은 한쪽에 유럽 만화 쫙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만화가 또 한 면에 쫙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면에 일본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세 면이 일본 만화, 유럽 만화, 프랑스 만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었는데 한 3, 4년 전인가 딱 프랑스 만화 이제 서점에 들어가게 되면 유럽 만화, 프랑스 만화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 쫙 깔려 있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지금 프랑스 현재 진행형인데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가장 힙한 건물 1층에서 제육볶음을 팝니다. 제육볶음이랑 쌈이랑 뭐 이런 것들 뭐 꼴뚜기 막 이런 쭈꾸미 이런 것들을 팔고 있고 서양인들이 와서 그걸 먹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웹툰이란 건 한국에서 처음 만든 매체란 것도 알고 계시죠. 굳이 K 웹툰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웹툰은 한국 거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출판 만화가 중점이었었고 다른 나라가 다 출판 만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스크롤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디지털 만화를 한국에서는 웹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거는 기업가가 붙였습니다. 네이버 웹툰 그쪽에서 웹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그 기업가가 똑같이 웹노벨이라 할까 하다가 웹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게 거의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냥 특별한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K-웹툰, K-웹소설 하지 않습니다. 저건 그냥 만약 만화라고 하면은 좀 일반적인 만화 얘기인 거고요. 망가라고 하면은 일본 만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웹툰 이러면은 그냥 한국 디지털 만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웹툰은 없어요. 뭐 프랑스 웹툰, 뭐 프랑스가 한국식으로 만든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대중문화가 21세기에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때마다 좀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죠. 저희 어렸을 때마다 제 어렸을 때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웹툰이 이렇게 글로벌화 되기 전에 웹툰 애니메이션, 뭐 웹소설이 글로벌화 되기 전부터 웹툰 1세대 작가들이 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작품에 녹여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등장하고 있는 많은 웹툰에도 한국 문화가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기본적인 서사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뭐 한복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리고 상을 받고 있는 한국적인 웹툰은 90년대생 이상이라고 그보다 더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못했던 걸 저희 후배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써갖고 왔는데 사실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다 미나 전문가 분들이시고 이건 제가 공부한 것일 거잖아요. 제가 막 급하게 공부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것입니다. 미나란 건 그냥 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 무속, 불교, 한국인의 어떤 종교적 세계관, 뭐 기복신앙, 유교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어떤 결합물이다. 그래서 세계관 없이 미나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다. 그냥 아파트 문양 갖다 놓고서 멋있죠?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화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각적 요소로 들어갔는지 제가 알아보려면 민화의 요소를 좀 시각적 요소를 좀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일단 산신도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그림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용왕 많이 들어가고 바리공주가 그렇게 인기구나. 그리고 가장 우리 그냥 일반인도 아는 거 호작도 까치 호랑이가 굉장히 많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구나. 그리고 신장도 부적화나 신장도 이것이 한국 민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런 어떤 시각 요소를 가지고 웹툰이나 이런 데 어떤 식으로 연출을 했는지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골동품 가게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님이
이 굉장히 어린 분이시고 지금 이 미래라는 여성 주인공인데 이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찾아보시면 그냥 이분처럼 생긴 진짜 어린 분이십니다. 되게 젊으신 작가님이시고요. 이 작품이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었고 부천 만화대상, 올해의 대상, 인기상 등을 동시에 수상하고 그 이후에도 또 수상을 할 뻔했는데 너무 상을 휩쓴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제외될 정도로 그래서 모든 작품을 쓸어 갔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저 초록색으로 그려진 저 그림들을 보시면 범상치 않죠. 벌써부터 이게 지금 그리려고 하는 세계관 자체가 그냥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한국 무속 신앙과 역학을 기반으로 한국형 오컬트 웹툰,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뭐 귀신이나 뭐 이런 악령이나 이런 것과 싸우는 그런 웹툰입니다. 그래서 구한말에서 현대에 이르러서 무당 가문이 3대에 이르러 가면서 한국에 뿌리 박혀 있는 무언가의 악의 요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얘기인데 그 악의 요소가 사실상 이제 구한말에 이제 일제에서 왔다. 뭐 이런 식의 설정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맥이라든가 저승의 명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토속신앙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구도 같은 것들 먼저 보시면 이제 저는 결국은 이제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미래가 이제 환명 중앙 하단에 위치를 하는데 그리고 배경 신상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민화의 병풍 구도와 민화에서 이제 병풍 구도, 병풍처럼 펼쳐지는 그런 구도나 불화 중심의 어떤 대칭형 구도를 계승을 해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면이 아닌 사성 방향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영매 역할을 암시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다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앞에 제가 이제 사설이 많아서 이제 시간이 이제 원래 저희가 주어진 게 30분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30분까지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교 문화라든가 오방색의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다든가 금색과 녹색 이런 식으로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든가 중앙에 미래가 혹시 불을 받고 있는 듯한 그 광채가 보이시나요? 예, 이런 것이 중앙의 불꽃이 화염문이라든가 광배의 변형 이 뒤에 이제 그 오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뭐 불화의 부처광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눈에 이게 가까이 보시면 눈에 광채가 이렇게 딱 서려 있는 것이 이것이 막 귀기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얘가 영매로서의 어떤 능력 그리고 어떤 오호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또 다른 그림인데요. 딱 봐도 신장도입니다. 그래서 문배도 금갑장군 계열과 유사한 구조라고 이제 저는 했는데 혹시 제가 틀린 게 있다면 여기 전문가분들께서 그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지적을 해주시면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 전통의 이제 벽사화의 문양과 구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평가가 가능한데 많은 작품들이 한국 이전의 많은 작품들이 도깨비와 오니를 많이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요즘 한국 젊은 작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증에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 구모령, 구묘령 같은 설정은 이것도 녹색하고 금색의 오방색을 사용을 했는데요. 초록색은 동쪽, 봄, 생명, 금색은 중앙, 권위, 신성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색깔로서 이게 미래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부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청록색 매듭에 저런 식의 꼬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국 전통의 매듭 공예이기도 합니다. 매듭 장식의 형태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을 묶어서 이제 재앙을 막는, 이렇게 복을 묶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또 기원은 또 티베트의 길상결, 실타래 뭐 여기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연, 윤회, 무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불교가 무한이잖아요. 불교가 무한, 윤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무한을 상징하는 어떤 문양이라든가 이제 복을 묶는다든가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바리무당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천해와 만물은 이와 기가 있고 이가 기를 담은 그것이 임의 망령이다. 이런 말들이 그냥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웹툰이나 웹소설이 뭐 요즘 애들이나 보는 뭐 수준 낮은 작품이라고 하지만 그 수준 낮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베개 하나에도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베개 하나에도
그 매듭, 덩굴, 운문 형태의 모양을 다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계관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론하고의 연관성, 조선시대 그 이기론하고의 연관성까지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 모든 문양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천장의 등 배열이라든가 격자 창살, 문살, 한국 전통 창호 무늬를 적용하고 격자 결문 형태의 장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후면 구성 같은 것도 이 재단과 비슷한 어떤 유사한 어떤 공간성을 연출을 해서 미래가 계속해서 영매로서 저승과 이승을 잇는 그 바리 공주의 어떤 후예임을 계속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신과 함께인데 영화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화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영화거든요. 그냥 모험 영화거든요. 근데 실제 웹툰 그림으로 보시면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려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7개의 지옥 재판을 통과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어떤 한 남자가 돌아가셨는데 7개의 지옥 재판을 다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옆에서 계속 돌봐주는 저승의 변호사가 계속 돌봐주고 그 사람이 무사하게 환생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옆에서 이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7개의 지옥 그 재판, 그 불교적 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역시 한국인들의 세계관은 착한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복을 받아서 어떻게든 좋게 환생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어떻게든 복을 받던가 어떻게든 그 회복을 합니다. 삶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의 어떤 표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옆에 있는 10대왕 도상 거의 그대로 썼죠. 이런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웹툰에 그냥 당연히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캐릭터 3명의 캐릭터입니다. 강림차사들 캐릭터인데 그냥 저 이렇게 딱 봐도 이제 그 저승의 질서와 우주적 균형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또 뭐 빨리 지나가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5분 내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 선녀전은요, 그 천녀와 나무꾼의 선녀입니다. 근데 선녀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인 나무꾼이 환생하기를 기다려서 500년을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그 선녀가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 계룡선녀전의 그냥 표지만 봐도 이 선녀도의 배치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공주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공주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권 이름이 만신의 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성 영웅의 서사를 그냥 그려냅니다. 그래서 호랑이 형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랑이한테 형님이라고 했더니 내가 너 형님이야? 했더니 형님인데 올라가셔서 저 호랑이 되신 거잖아 했더니 그래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와가지고 효도한다는 그 얘기인데 결국 이 얘기는 액션물이에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나쁜 애를 같이 이제 해치우는 뭐 그런 얘기, 악을 해치우는 얘기인데 호랑이 그림이 특이하죠. 그냥 호랑이를 리얼리즘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민화적인 요소를 차용해서 그렸습니다. 하지만 카리스마는 살아있게 그렸죠. 그 호랑이 형님 친구가 얘예요. 캐릭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 보시는 대로 계속 민화적 요소를 차용되고 있죠. 쌍가포찬 꼭 보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이승과 저승 사이의 그 승에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죽음을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고요. 뭐 간 떨어진 동거는 남자가 구미호입니다. 남자가 폭스예요. 남자가 폭스처럼 이제 여자를 꼬셔서 어떻게든 해서 결국 로맨스가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단명소녀 투쟁기는 바리공주랑 비슷한데 20살까지 못 산다고 했던 소녀가 저승으로 가서 어떻게든 저승의 모험을 통해서 생명수를 구하는 것이랑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이 소설은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는데 의복 디자인이 심상치 않죠. 모든 것을 이제 다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옛날 작품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등학생들의 밥친구, 신비아파트, 여기에서는 정말로 많은 어떤 조선 오컬트, 조선의 귀신들, 요괴들이 다 등장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없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요. 2가지 작품입니다. 도깨비와 드래곤 펄이란 2가지 작품인데 영문 소설입니다. 영문, 외국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청소년 소설인데 약간 그 매기강 감독인가?
맥이 그 감독처럼 그 이민간 어떤 2세대의 작가인데요.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한테서 들었던 설화나 신화를 가지고 한국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종합 분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미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창조적인 문화 자원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관과 함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토리텔링과 함께 돌아가고 있다. 전혀 그냥 장식으로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요즘 아이들, 요즘 작가들의 특징답게 어떤 진취적인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K-pop 데몬 헌터스를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젊은 세대가 미나 선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통로로서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등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콘텐츠를 통한 문화 전승의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